본주, 상, 영육의 보천교. 병자년 서기 1936년에 보천교주 차경석이 그의 나이 57세로 세상을 떠났다. 그러자 수백만의 교도가 그를 왕으로 받들어 나라를 회복하겠다던 뜻이 일시에 무너져 다들 땅을 치며 통곡하고 오열하였다. 당시 목격자들의 말에 의하면 정읍 일대의 교통이 다 두절되었고 천지를 암울케 하는 교인들의 울음소리와 서러운 그 눈물이 다 어디서 쏟아져 나왔는지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알 수가 없다고 한다. 교주가 죽자 경찰은 즉각 교 본소를 접수해버렸고 전국 각지에 교당 간판을 떼어버렸다. 그리고 압수, 수색, 교인의 구금 및 체포, 고문 등도 또다시 시작됐다. 원래 보천교 본소는 보천교 운동이 한창 왕성하던 때인 을충년 서기 1125년에 착공하여 그해 8월에 경찰의 압력으로 잠시 공사가 중단되긴 했으나 4년 뒤인 무진년 서기 1928년 겨울에 준공하였다. 그 형성 과정과 규모를 당시의 자료를 근거로 하여 살펴본 이의 말에 따르면 대략 아래와 같다. 우선 총 공사비가 150만원이었다. 혹은 100만원이었다고도 기록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그 당시 총독부의 한 해 총 예산이 2억 4천만원가량이었고 당시 조선의 수출입 규모가 각각 300만원을 조금 웃돌았다 하니 가히 엄청난 금액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듬해인 기사년 서기 1129년 3월 15일에 태극전은 성전 준공식을 하려다 태극이라는 명칭이 불온하다는 경찰의 이의제기로 무산되고 말았다. 준공식의 정식 명칭은 천지식명 봉안식이었다. 이때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교인과 구경 온 사람들은 경찰에 의해 강제로 해산되었고 교단 간부들은 체포, 구금당하였다. 이에 격분한 교인들이 갓을 뒤로 제치고 주변 건물에 지붕에 올라가 기아장을 들고 경찰과 대치하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2만 평의 교 본소 내에는 11전을 중심으로 40여 채가 넘는 크고 작은 건물들이 들어서 흡사대궐을 연상케 하였다. 11전은 태극전의 이름을 고쳐 부른 것임. 중앙에 웅장한 11전은 땅과 무극을 상징한 10과 하늘과 태극을 상징한 2를 적용하여 붙인 이름이었다. 고 한다. 또 교주가 60방주 중에서 중앙격인 토주였기 때문에 의당 그 궁전을 토전이라 일컬을 것을 경찰의 의심을 피해 11전이라 했다는 말도 전하고 있다. 즉 10자와 1자를 합치면 토자가 되고 토전은 곧 이 땅의 주인이 장차 정사를 펴 나가는 집이라는 뜻이다. 11전은 목조 건물로 지붕이 기와로서 당초엔 황화를 올렸는데 경찰의 간섭으로 다시 보통기와를 올리게 됐다. 황색은 바로 흑의 정색으로 상징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 건평이 200여 평, 높이가 87.7척, 26.6m, 총 공사비는 50만원으로 5년 만에 완성됐다. 목조 건물로서는 그 웅장함이나 정교함, 그리고 오색단청의 화려함이 한반도 내에서는 비길 데가 없었다고 한다. 11전 내부에는 이른바 제탑이 있고 그 주위에는 용두용신이 조각되어 있다. 또 그 위에 금으로 도금까지 하여 그 화려함이 극치를 이뤘다. 제탑은 높이가 30적 9.1m이며 둘레가 80적 24.2m으로 실내에 있는 탑으로는 세상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다. 제탑으로 올라가는 데만 무려 28계단을 올라가야 했고 상륜부 뒤편에는 하늘을 상징하는 1월 성신이 새겨져 있으며 아래에는 땅을 상징하는 방장산, 이밤산, 내장산이 조각되어 있었으니 곧 천지가 다 조각되어 있는 셈이었다.
이를 이름하여 일월성신 상광영화 일폭이라 했는데 그 조각의 아름다움과 정교함이 얼마나 탁월했는지 전국에서 이를 구경하고자 모여든 사람들로 날마다 장사진을 이루었다고 한다. 당시 사람들은 이 제탑을 장차 천자가 앉을 용상이라 일컬었다. 11전을 건축할 당시 길이가 40적 12.1m짜리 대들보 6개를 비롯한 무수한 거목들을 이 한반도 내에서는 구할 수가 없어 만주의 양증산이라는 곳에서 구의 뗏목을 만들어 바다를 건너고 철로를 통해 운반하였다. 대들보로 쓸 거목 하나에 운반비까지 합하여 1,600원이 들었으며 지금의 천원역 자리에는 나무 하역을 위한 임시 정차장까지 생겼다 하니 그 공사의 규모를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21전을 지을 때 경복군의 근정전을 지었던 생존한 도편수가 지휘를 하고 중국에서 온 장인들이 일을 했다는 말도 있다. 사실 그 규모로나 화려하고 정교함이 근정전을 훨씬 웃돌았다고 한다. 우선 건물의 높이가 근정전보다 6.6m나 더 높다는 사실만으로도 대강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부속 건물로는 정화당, 팔정헌, 육화헌, 삼전헌, 퇴하헌은 내정원이라고도 했음, 수호사, 기재실, 근성사, 동락제, 공유실, 전감소, 전의사 등이 산재해 있었다. 문으로는 돌기둥으로 된 2층의 보화문이 북쪽에 있는데 이는 정문으로서 한양의 광화문과 줄곧 비견되기도 하였다. 동에는 대흥문, 남에는 영생문, 영생문은 성전 후문, 대화문, 서쪽엔 평성문 등이 외문이 있다. 내부에는 11전을 중심으로 남쪽에 삼광문과 서쪽에 승평문, 승평문은 성전 후문, 동쪽에 성평문이 있고 정화당 앞에는 중화문이 있다. 또 보화문을 들어서면 그 오른쪽에 총의원이 있고 왼쪽에는 총정원이 널찍하게 자리 잡고 있다. 총의원은 여자 교인들이 사물을 보는 곳이고 총정원은 남자 교인들이 사물을 보는 곳이다. 그리고 각 건물은 대개 고전을 연구하고 회의하는 장소로 많이 사용됐다. 보화문에서 출발하여 내부를 한 바퀴 도는 데만 걸리는 시간이 1시간이었다고 한다. 보화문 밖 양쪽에는 휴게소가 있고 그 앞쪽에 종각이 있다. 이를 근정각이라고도 했는데 종의 거대하기가 이를 데 없어 경주에 있는 종이나 한양 종루의 인경은 비교도 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종을 교인들이 한 개씩 낸 숟가락으로 만들었다고 하니 당시 보천교인의 수가 무려 600만이었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이 나라의 인구가 2천만이었으니 거의 이 나라 인구 3분의 1이 보천교인이었던 셈이다. 이나여 당시 신문이나 잡지, 총독부 자료 등에도 다 교인의 수가 수백만이라 표기되어 있다. 하나 그 수백만이라는 수요도 보천교 운동에 적극 가담했거나 동조했던 청장년 측만을 추산함이었을 터이다. 본소 내에는 웅장한 문과 건축물 말고도 돌로 쌓은 30적 9.1m 높이의 둥근 재단이 있었고 그 주위로 10여 채의 초가가 있었는데 이는 교주 차경석이 수도했던 곳이라 전하고 있다. 본소 밖 허허 벌판에 정자형 도로를 내고 도로가에 상가와 공장을 지어 교인들에게 분급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종로라 하여 한양의 지명을 그대로 본따 쓰기도 하였다. 세상 사람들은 이곳 대흥리가 장차 수도가 될 것임을 의심하지 않았다. 우선 대흥리라는 이름부터가 희망을 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흥리 주변의 산세와 지명이 자기적으로 붙여진 이름이 아니라 예로부터 불려왔던 것이었다. 때문에 사람들은 반드시 새로운 왕조가 이곳에 개창되리라 믿었다. 그처럼 장엄하고 화려한 건축물들이 들어서면서부터 조선민중의 그러한 희망과 믿음은 더욱 굳어졌다. 따라서 한때는 민중 운동의 구심체로 떠오르기도 했다. 재해로나면 전국 각지에서 그토록 보천교 운동을 지지하며 모여들었기 때문에 그처럼 웅장하고 화려한 건축물들이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것이다. 조선 총독 사이토가 그 본교를 방문하고부터는 더 많은 사람들이 보천교를 찾았다.
즉 조선 총독까지 차천자를 배알한 것으로 소문이 났기 때문이다. 총독이 교 본소를 방문한 데 이어 경무국장 아사요시도 방문하였다. 그 당시 동아일보 1928년 10월 10일자에는 그가 차천자의 대궐로 비밀리에 방문하여 약 30분간 회견하였다고 쓰여있다. 그러한 건축물들이 세워지기 전에도 교회 행사가 있을 때에는 45만 장의 식표를 내어 구경꾼들에게 점심 식사를 공급했다는 동아일보 1922년 9월 19일자 기사도 전하고 있다. 교주 차경석의 인물이 얼마나 기걸치 않는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그 앞에 이르러서는 고개를 숙이고 절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예를 들자면 조선 총독 야마나시의 비리를 신문하고자 일본 천황의 특명을 받고 나온 검정들이 정읍법원에 들러 보천교주 차경석을 불렀는데 콧대가 높을 대로 높은 그들도 차경석을 보고는 그만 공손히 절을 하고 극진히 대했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상해 임시정부에 상당한 파문을 던진 사건 아닌 사건도 있었다. 임시정부에서 여운형, 김철수 등의 거물들이 독립운동 자금을 구하기 위해 보천교주를 찾아왔는데 이들이 교주에게 사배를 올리고 5만원을 받아갔다는 것 때문이었다. 사배는 군부에게 하나여 올리는 법인데 보천교주에게 사배를 올린 것은 임시정부의 위상을 흔들어 놓았다는 것이다. 대응리는 교 본소가 들어서기 전에는 허허벌판이었으나 교세가 왕선한 을충년을 전후에서는 무려 수천 호가 들어섰고 교세가 꺾인 병자년 이후에는 약 500호 정도만 남게 되었다. 교주가 죽은 병자년 6월에 11전 등 교 본소 건물들이 다 경찰에 의해 경매 처분됐고 제탑의 금붙지들은 경찰이 떼어갔다. 종은 산소 용접기로 분해하여 트럭 5대가 나누어 실어갔다. 11전은 현재 불교의 본부라 일컫는 조계사의 대웅전이 되어버렸고 보화문은 내장사 대웅전이 되었는데 당시 옮겨짓는 과정에서 원래의 모습을 많이 잃게 됐다고 한다. 대응리는 한때 차천자라는 위인으로 인하여 가히 시외법권 지구로 인정되기도 했다. 때문에 사람들이 상투를 자르지 않고도 의연히 버틸 수가 있었고 교인들이 벽곡을 하다가 수백 명이 죽었어도 경찰의 조사를 받지 않았다. 벽곡은 그 곡식을 먹지 않고 솔잎과 대추 등으로 사는 것. 보천교는 교도들의 터무니없는 미신, 예언 등으로 언론이나 총독부의 무식한 대중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당시 동아일보 1922년 2월 21일에는 이와 같이 쓰여있다. 교주 차경석이가 갑자년 4월에 황제가 되어 계룡산에 도읍하면 그 교도는 마음대로 보관대작이 될 수 있느니 세계만국을 앉아서 볼 수 있느니 세계 형편을 앉아서 알 수가 있느니 장생불사를 하느니 옥황상제의 얼굴을 보게 되느니 죽은 부모의 얼굴을 보게 되느니 생전에 염라국에 들어가 수명을 마음대로 늘릴 수가 있느니 하여 그 허무맹랑한 품이 저으게 학식이 있는 사람으로서는 참으로 믿기 어려운 점이 많다. 하여간 교수백만 교도를 가지고 괴상한 주문으로 소원이 성취된다는 이 괴이한 종교의 내막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 또한 조선총독부 경무국에서 발간한 일본인 민속학자 무라야마 지준의 조선의 전복과 예언이라는 글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있다. 촌산지순 조선노 전복도 예언 1933년 1월 29일 보천교인 경남사람 김모는 정읍에서 다음과 같은 예언을 선전했다. 작년부터 일어난 만주사변은 점점 악화되고 가까운 장래에 세계대전이 발발할 것이다. 그때에는 반드시 조선은 독립하고 보천교도가 모를 잡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즈음에 전해온 속담에 조지로 왜목친다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조선을 중심으로 한 인접국가 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예언한 것으로서 조지로는
로를 가리키며 외목은 모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 시국 관계를 예언한 것이다. 이번에 세계 전쟁에는 따라서 조선은 스스로 할 것이다. 대개 위의 글들은 보천교인의 예언을 두고 터무니없는 낭설로 사람들을 현혹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시국에 관한 예언들이 뒷날 거의 적중한 걸로 봐서 전혀 터무니없는 자구를 인용한 것만은 아님을 알 수가 있다. 이는 곧 상당한 수준의 정세 분석이었던 것이다. 보천교는 당대의 해박한 지식인들이 몰려들었던 곳이다. 메이지 대학을 졸업하고도 교주의 제자가 되어 스스로 보발자가 된 이들도 있었다. 당시 교내 전의사 같은 대서는 고전도 연구했지만 장차 후천개벽 시대에 쓰일 예법과 음악도 연구했다고 한다. 여기서 만든 천문도는 옛날 세종대왕 때 지편전에서 최고의 학자들이 만든 것과 이로의 차이도 없는 정밀한 것이었다. 이는 근래 필자가 그것을 복사하여 직접 비교해보기도 한 것이다. 그 한 가지로만 미루어 보더라도 보천교는 결코 무식한 상투쟁이 집단이 아니라 상당히 학구적인 집단이었고 비폭력 민중운동 단체였음을 가히 알 수 있을 것이다. 하나 지금 그 교인들의 후손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다. 오히려 조상들이 그런 사악한 종교에 빠져 재산을 없애고 자신들을 고생시킨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을 뿐이다. 18.